얼마 후 나는 누군가가 나를 만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나를 일으켜 앉혀 몸을 받쳐주는 등 지금까지 어느 누구한테도 받아보지 못한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다루었다. 나는 베개인지 누구의 팔인지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5분쯤 지나자 머리가 맑아졌다. 나는 곧 내가 내 침대 위에 누워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새 밤이 되었다. 촛불이 책상 위에서 너울거리고 있었다. 침대 옆에는 배시가 대야를 들고 서 있었고 베개에서 가까운 의자에는 내 쪽으로 몸을 굽힌 남자 어른이 앉아 있었다. 나는 이 집의 가족도 아니고 리드 부인과도 관계가 없는 전혀 낯선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할 수 없는 편안함, 즉 누군가가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듯한 아늑함을 느꼈다. 나는 그 낯선 신사의 얼굴을 조심스레 살펴보았다. 그는 가끔 하인들이 병이 났을 때 리드 부인이 불러들이는 약제사 로이드 씨였다. 부인은 자기나 자기 아이들이 병이 났을 땐 의사를 불렀다. 어디 내가 누군지 알겠니? 하고 그가 물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말하면서 손을 내밀었다. 그는 내 손을 잡고는 빙그레 웃었다. 좀 있으면 나아질 거야. 그는 나를 조심스레 뉘고 배시에게 밤새 푹 잘 수 있도록 해주라고 했다. 그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당부를 하고 돌아가 버렸다. 그가 내 곁에 있는 동안에는 나를 감싸줄 편이 있다는 기분에 푹 잠겨 있었는데 그가 나가버리자마자 방이 갑자기 어두워진 것 같았고 내 마음은 또다시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무거워졌다. 이제 잘 수 있겠어요? 배시가 매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자도록 해볼게. 난 그녀의 다음 말이 거칠어질까 겁이 나서 간신히 대답했다. 뭐 마실 거라도 좀 줄까요? 아니 별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배시. 벌써 12시가 넘었으니 난 그만 자야겠어요. 혹시 볼 일이 있거든 날 깨워요. 아, 이 얼마나 신기한 상냥함인가. 그래서 나는 무엇을 좀 물어볼 용기가 생겼다. 배시, 내가 병이 났어? 아마 붉은 방에 울다가 병이 났나 봐요. 곧 낫겠죠. 배시는 식모방으로 갔다. 잠시 후 나는 그녀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세라, 나하고 같이 아이들 방에 가서 자요. 나는 오늘 밤에는 세상에 없어도 저 애와 단둘이 지낼 수 없을 것 같아. 아마 저 애는 죽을지도 몰라. 정신을 잃고 쓰러지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야. 아마 무엇을 봤나 봐. 마님도 좀 지나쳤지. 잠시 후에 배시와 세라가 함께 들어왔다. 둘 다 자리에 누웠지만 그들은 잠들기 전에 한 30분 동안이나 낮은 목소리로 소곤댔다. 나는 간간히 들려오는 몇 마디 말로도 대체적인 이야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글쎄 흰 옷을 입은 것이 그의 앞을 지나쳤다는군. 그 뒤에는 검은 개 한 마리가 따르고
저 침실 방문을 3번이나 크게 두들겼대. 교회 지하실에 있는 주인어른 무덤 바로 위에 빛이. 대개 이런 이야기들이었다. 나는 다음날 낮에 일어나 어깨에 쇼를 걸치고 아이들 방의 난로가에 앉아 있었다. 난 몸이 매우 쇠약해진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뭐라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우울증이었다. 이 우울증은 나에게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게 했다. 그래도 나는 당연히 행복하다고 느껴야만 했다. 왜냐하면 리드집 사람들은 모두 외출하고 없었기 때문이다. 에버트는 다른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으며 배시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랍을 정리하고 장난감을 치우고 이따금 내게 이상할 정도로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부엌에 가서 빛 깔고 온 접시에 파이를 담아 가져다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호의는 이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오래전부터 목마르게 바랐으나 질질 끌다가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는 다른 소원처럼 그건 이미 때에 늦은 것이었다. 배시는 벌써 방 청소를 끝내고 손을 씻은 후 눈부신 비단 헝겊 조각이 가득 찬 작은 서랍을 열고 조지아나 인형의 새 모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노래를 불렀다. 옛날 옛날 방랑의 길을 떠났을 때였다. 전에도 여러 번 들은 일이 있는 이 노래는 언제나 나를 명랑하고 쾌활한 기분에 잠기게 했다. 그것은 아름다운 배시의 목소리 때문이었다. 지금도 역시 목소리는 아름다웠지만 나는 그 노래의 곡조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배시는 일에 정신이 팔려 이따금 옛날 옛날 하는 그 노래의 후렴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천천히 되풀이했다. 그 구절은 구슬픈 장송곡의 멜로디 같았다. 그녀는 또 다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다리는 쑤시고 손발은 지쳤네. 갈 길은 먼데 산길은 험하구나. 달도 없이 쓸쓸한 황후는 머지않아 다가오리. 저 가엾은 고아의 앞길에. 이번에는 정말 슬픈 노래였다. 울지 말아요, 제이나 씨. 노래를 마친 배시가 말했다. 그 말은 가랑잎에 붙은 불을 보고 타지 말라는 거나 같았지만 어떻게 배시가 내가 겪고 있는 마음의 슬픔을 알 것인가. 점심때쯤에서 로이드 씨가 다시 찾아왔다. 오, 일어났군. 그는 아이들 방에 들어서며 말했다. 아가씨는 좀 어떤가요, 보모 아주머니? 배시는 내가 많이 괜찮아졌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좀 더 명랑해 보여야 할 텐데. 아가씨, 이쪽으로 와봐. 이름이 뭐지? 제인 에어예요. 아니, 울고 있었군. 자, 제인, 어째서 울었나 말해봐. 어디가 또 아픈가? 아니요, 아프지 않아요. 아씨는 주인마님과 같이 마차를 타고 나가지 못해서 온 거예요. 배씨가 곁에서 참견했다. 아니에요. 난 여태까지 그따위 일로 울어온 적이 없어요. 나는 마차를 타고 외출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나 자신이 서글퍼져서 온 것뿐이에요. 어머나, 아씨도? 배시가 무안한 듯 말했다. 마음 좋은 그 약제사는 좀 당황한 것 같았다. 그는 잠깐 동안 무엇을 생각하다 말했다. 어제는 왜 병이 났지? 넘어졌답니다. 배시가 또 참견했다. 넘어졌다고? 아니, 그 나이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나?
아직 어린애군. 8살이나 9살이면 그렇기도 하겠지만. 아니에요. 전 맞아서 넘어진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 화가 난 김에 내 입에서 튀어나온 숨김없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그래서 병이 난 건 아니에요. 로이드 씨가 담배를 한 모금 빠는 사이에 덧붙였다. 이때 하인들의 식사를 알리는 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로이드 씨는 그 벨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다. 보모 아주머니, 저 종은 아주머니를 부르는 것 같은데 가보시죠. 아주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제인을 타이르고 있을 테니까. 배시가 나가자 로이드 씨가 물었다. 넘어지거나 맞아서 병이 난 것이 아니라면 그래, 무엇 때문에 그랬지? 저는 밤이 될 때까지 유령이 나오는 방에 갇혀 있었어요. 난 로이드 씨가 미소를 짓는 것과 동시에 얼굴을 찡그리는 것을 보았다. 유령이라니, 진짜 어린애로군. 유령이 무섭니? 리드 외삼촌은 그 방에서 돌아가셨고 또 관도 거기다 모셨기 때문에 그 방에는 외삼촌의 유령이 나와요. 전 정말 무서워요.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밤에는 될 수 있으면 그 방에 안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촛불도 없이 그곳에 나를 혼자 가둔다는 건 너무 못된 짓이에요. 난 그 일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 하는구나. 그래, 넌 그것 때문에 슬프다는 말이 지금 같은 이런 대낮에도 무서우니? 아니, 지금은 안 무서워요. 그렇지만 곧 밤이 올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다른 일 때문에 불행해요. 정말이에요. 다른 일? 나한테 그 일을 말해줄 수 있겠니? 아, 이 물음에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대답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또 그 대답을 정리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른다. 내 가슴 속에 있는 슬픔을 다른 사람에게 말함으로써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너무 겁이 나 나는 될 수 있으면 솔직한 대답을 하려고 했었다. 우선 친아버지, 친어머니도, 친오빠도, 친언니도 모두 다 없는 탓이에요. 너에겐 친절한 외숙모와 사촌들이 있잖아. 로이드 씨의 말에 나는 말을 끊었다. 그러다가 다시 어색하게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존 리드는 나를 때렸어요. 또 외숙모는 나를 붉은 방에 가뒀고요. 너는 게이트헤드 저택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또 너는 이렇게 좋은 데서 살고 있는 것을 그다지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구나. 그렇지만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닌걸요? 그리고 에버트가 그러는데 나는 이 집에 있을 권리를 하인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대요. 어리석게도 설마 이런 훌륭한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소린 아니겠지? 어디 갈 때나 있다면 나는 기쁘게 나가겠어요. 하지만 다 잘할 때까지는 아무래도 여기를 못 떠나겠죠. 그럴는지도 몰라. 하지만 그야 알 수 있나? 그래, 리드 부인 외에 다른 친척은 없니?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쪽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인가 리드 외숙모에게 물었더니 에어란 성을 가진 가난한 친척이 있는 것도 같은데 외숙모도 그 사람에 대해선 아는 것이 전혀 없대요. 만일 그런 친척이 계시다면 그리 갈 생각이니? 나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가난이란 어른에게도 무서운 것이지만 아이들에겐 더욱 그러했다. 아니, 싫어요. 하고 나는 대답했다. 만일 그분들이 너에게 몹시 친절하다면? 나는 다시 머리를 저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과연 친절할 수 있는지 몰라서였다.
그런데 정말 네 친척들이 그렇게까지 가난할까? 노동자들이야? 저도 잘은 몰라요. 외숙모님 말씀이 만일 내게 친척이 있다면 모두 거지 들을 거래요. 거지 노릇을 한다는 건 정말 싫어요. 너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니? 나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학교에 간다는 것은 이 게이츠헤드로부터 떠나 새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었다. 네, 정말 학교에 가고 싶어요. 나는 골똘히 생각한 후에 대답했다. 글쎄 어떻게 될지. 로이드 씨는 일어나며 말했다. 이 애는 너무 신경이 쇠약해. 휴양을 시켜야겠군. 이렇게 로이드 씨가 혼잣말을 하고 있을 때 배시가 들어왔다. 그와 함께 마차가 자갈길을 굴러오는 소리가 들렸다. 보모 아주머니, 마님이 오시는 소리죠? 가기 전에 마님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로이드 씨가 말했다. 배시는 로이드 씨를 식당으로 안내했다. 후에 일어날 일로 짐작해 볼 때 그날 로이드 씨는 대담하게도 나를 학교에 보내라고 리드 부인에게 강력히 권했으며 또 그 권고가 그 자리에서 받아들여진 것 같았다. 에버트와 배시가 아이들 방에서 바느질을 하던 어느 날 밤이었다. 내가 자리에 들어간 후 에버트는 내가 잠이 든 줄로 알았는지 이런 말을 했다. 마님은 저렇게 귀찮고 성가신 애를 내쫓을 수 있게 되어 잘됐다고 하시겠죠. 늘 남의 눈치만 살피며 앙큼스럽게 나쁜 짓만 하는 애라고 하시대요. 아마 에버트는 나를 어린애지만 이름난 음모자인 가이 폭스워크스 같은 사람이라고 믿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또 에버트가 배시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친아버지가 가난한 목사였으며 어머니는 신분이 맞지 않는 결혼이라고 반대하는 주위 사람들을 거역하고 결혼을 했고 그래서 외할머니는 어머니의 거역에 노하셔서 돈 한 푼 주지 않고 어머니를 내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우리 부모님이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목사 보직을 맡고 있던 어느 큰 공업도시의 빈민구를 아버지가 신방하시다가 그때 한창 유행하던 티푸스에 걸리셨다는 것과 어머니는 아버지를 정성을 다하여 간호하시다가 아버지로부터 전염되어 두 분 모두 한 달이 되지 못해 돌아가셨다는 서글픈 사실도 알게 되었다. 제이나 씨도 정말 가엾어, 에버트. 에버트의 말을 다 듣고 난 배시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럼요. 저 애가 조금이라도 착하고 귀여운 애면 누구든지 그 가엾은 처지를 동정하겠지만 저렇게 얄미운 애한테는 아무래도 정이 안 가요. 에버트가 그렇게 말하자 사실 그래 하고 배시도 맞장구 쳤다. 아무튼 조지아나같이 귀여운 아가씨가 그런 처지에 있었다면 더 동정을 살 거야. 에버트가 이렇게 말하자 배시도 말했다. 물론이지. 난 조지아나가 정말로 귀여워 죽겠어. 그 금빛 나는 고수머리를 하며 파랗게 빛나는 눈.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아. 이렇게 서로 열심히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이윽고 배시와 에버트는 방에서 나가버렸다. 에버트와 배시가 나눈 이야기는 건강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데 충분한 동기가 되었다. 바야흐로 내게 변화가 다가오는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그 변화를 고대하고 있었지만 조금 시간이 걸렸다. 어느새 한 일주일이 지났다. 자기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서겠지만 조지아나와 엘리자는 될 수 있는 한 내게 말을 걸지 않았으나 조는 나와 마주칠 때마다 놀리려 들었다. 한 번은 분노와 반항심이 끓어오른 내가
필사적으로 달려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만두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고는 그 대신 욕을 퍼붓곤 했다. 그러고는 달아나면서 내가 자기 코에 상처를 냈다고 소리쳤다. 정말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의 코를 때렸던 것이다. 존이 겁난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내가 제 코를 때렸기 때문인지 아니면 내 표정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런 기회에 그 녀석을 좀 더 골탕 먹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존은 어느새 자기 엄마 곁으로 도망가 버렸다. 그는 울면서 저 고약한 죄인이 사나운 고양이같이 덤벼들었다고 일러바쳤다. 그러나 그의 그런 호소는 중간에서 거칠게 끊기고 말았다. 내가 뭐랬니? 그 계집애 곁에는 가지 말라고 했잖아. 이제부터 누구든 그 계집애하고는 상대하지 마. 이 말을 들은 나는 난간 기둥에 기대며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너희들은 나와 상대가 안 되지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리드 부인은 그 뚱뚱한 몸에 어울리지 않게 재빠르게 층계를 뛰어 올라와 나를 아이들 방으로 끌고 가서는 침대 언저리에 냅다 떠밀었다. 그러고는 성난 목소리로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서 있든지 아니면 한마디라도 더 해볼 테면 해봐라 고 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의식하지 못한 채 만일 리드 외삼촌이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외숙모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고 말했다. 아니, 뭐라고? 리드 부인은 숨이 찬 듯 헐떡거리며 말했다. 늘 싸늘할 정도로 가라앉았던 그녀의 두 눈은 순간 공포에 쌓인 듯 혼란을 일으켰다. 그녀는 잡았던 내 팔을 놓아주며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어린아이인지 악마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 순간 나는 하고 싶은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리드 외삼촌은 천당에서 외숙모가 말하고 생각하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도 그럴 거예요. 나를 온종일 붉은 방에 가둬놓은 것도 물론이고 내가 죽었으면 하고 속으로 바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리드 부인은 잠시 후에 용기가 났는지 내 뺨을 찰싹찰싹 후려 갈기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다. 곧 배시가 들어와서 근 1시간 동안이나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배시는 이 세상에 있는 어린 아이 가운데서 내가 가장 못됐고 염치 없는 애라고 단정지었다. 나도 그의 말을 반쯤 옳다고 생각했다. 사실 나 역시 내 마음속에는 사악한 감정만이 꿈틀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어느덧 겨울이 와서 게이츠헤드에는 예년과 같이 성대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신년 축하 파티가 열렸다. 선물 교환이 있었고 만찬회며 저녁 파티도 열렸다. 나는 물론 이 모든 즐거운 행사에서 빠졌다. 내가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즐거움이란 엘리자와 조지아나가 몸치장을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 뿐이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피아노와 하프의 멜로디나 하인들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 컵과 사기 그릇이 맞부딪히는 소리, 응접실 문을 열고 닫을 때 들리는 여러 사람의 마디마디 끊어진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 이런 것에도 실증이 나면 나는 고요하고 쓸쓸한 아이들 방으로 갔다. 그곳에 앉아있으면 마음 한구석이 서글프기는 하지만 비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배시가 층계를 올라오는 소리를 기다리는 동안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았다. 때때로 배시는 골무나 가위를 찾으러 올라오기도 하고 또 저녁 식사 대신 건빵이나 치즈를 갖다 주기도 했다.
그럴 때면 내가 그것을 먹는 동안 배시는 침대가에 앉아 있다가 다 먹으면 이불을 잘 덮어주고 2번 키스하고는 잘 자요 제이나 씨라고 말하곤 했다. 이렇게 친절할 때의 배시는 내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착한 사람처럼 보였다. 정월보름 아침 9시경이었다. 배시는 아침을 먹으러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사촌들은 아직 자기 어머니한테 불려가기 전이었다. 엘리자는 닭에게 모이를 주러 가기 위하여 따뜻해 보이는 정원 코트를 입는 중이었고 조지아나는 높은 걸상에 앉아 거울을 보며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다. 나는 배시의 명령대로 자리를 정돈하였다. 자기가 돌아오기 전까지 방을 깨끗이 청소해 놓으라고 했기 때문이다. 요즘에 와서 배시는 내게 방을 치우게 하는가 하면 걸상의 먼지를 털게 하는 등 마치 하녀처럼 부려먹었다. 아이들 방의 창에서 보면 문지기 숙소와 마차길이 보였다. 내가 유리창에 붙은 은빛으로 반짝이는 성에를 바퀴 내다보일 만큼 입으로 불어서 녹였을 때 정문이 열리며 마차가 굴러들어왔다. 이런 일은 나와 아무 상관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 마차보다도 앵두나무 가지에 앉아 울고 있는 작은 방울새에게 더 관심이 갔다. 내가 그 방울새에게 먹다 남은 빵 조각을 뿌려주려고 막 창틀을 잡아당겼을 때 배시가 들어왔다. 자, 제이나 씨, 어서 그 앞치마를 벗어요. 그런데 여태 뭘 했지? 아침에 세수나 했어요? 그러나 나는 그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창문을 열어 빵 부스러기를 뿌렸다. 그 방울새에게 꼭 그걸 먹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일이 끝난 뒤에야 대답했다. 아니, 이제 겨우 청소를 끝냈는데 이렇게 철없는 애는 처음 본다니까.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나쁜 장난이나 친 것처럼 얼굴을 붉히고 서서 왜 창문을 열었죠? 배시는 너무 바빠 내 설명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 나는 대답을 안 했다. 그녀는 나를 세면대로 데리고 가서 세수를 시키고 앞치마를 벗겨주었다. 그리고 층계 꼭대기로 서둘러 데리고 가더니 식당으로 곧바로 내려가 보라고 했다. 도대체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리드 부인도 같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으나 배시는 금세 나가버렸다. 나는 요즘 거의 3달 동안이나 리드 부인에게 불려간 적이 없었다. 너무 오랫동안 아이들 방에만 갇혀 지냈기 때문에 식당과 응접실이 내게는 두려운 장소가 되어버렸다. 이윽고 나는 식당 문 바로 앞에 텅 빈 복도에 내려섰다. 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무서웠고 객실로 들어가는 것 또한 무서웠다. 그 당시 나는 억울한 벌을 받을 두려움 때문에 불쌍하리만큼 겁쟁이가 되어 있었다. 나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10여 분 동안을 그렇게 그대로 있었다. 그러다가 식당에 종이 갑자기 울렸기 때문에 나는 결심했다. 아무래도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누가 나를 찾았을까? 나는 잘 열려지지 않는 빡빡한 문고리를 두 손으로 돌리며 잠시 생각해 보았다. 손잡이가 돌려지고 문이 열렸다. 방 안에는 리드 부인과 웬 낯선 남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리드 부인은 항상 앉아있는 난로 옆자리에서 가까이 오라는 눈짓을 했다. 내가 다가서자 부인은 그 낯선 남자에게 말했다. 제가 말씀드린 애가 바로 이 애예요. 그러자 그 낯선 신사는 내가 서 있는 쪽으로 천천히 머리를 돌리며 말했다. 키가 꽤 작군요. 몇 살이죠? 그는 무언가 알아내려는 듯이 번쩍이는 회색빛 눈으로 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10살이에요. 그래요?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찬찬히 뜯어보더니 물었다. 아가, 이름은 뭐지? 제인 에어예요. 나는 대답을 하면서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키가 큰 신사였지만 어딘지 좀 속이 좁아 보였다. 그래, 제인 에어. 너는 착한 애냐? 나는 잠자코 있었다. 이에 대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표정을 굳히면서 리드 부인이 머리를 흔들고 덧붙였다. 그 얘긴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거예요, 브로클허스트 선생님. 아, 그거 참 유감스러운 일이군요. 이 애와 잠깐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며 리드 부인 맞은편 안락 의자에 앉았다. 자, 이리 온. 나는 카펫 위를 걸어갔다. 그는 자기 얼굴과 내 얼굴이 거의 같은 높이에 놓이게 나를 세웠다. 나는 말 안 듣는 아이가 제일 불쌍하더라. 특히 여자아이가 그럴 때는 더욱. 착하지 못한 어린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니? 나는 재빨리 대답했다. 지옥으로 가죠. 그래, 그럼 지옥이 어떤 곳인지 말해줄 수 있겠니? 사방에 불이 타고 있는 굴이죠. 그렇다면 너는 그 불구덩이에 떨어져 영원히 불에 타고 싶으니? 아니,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잠깐 생각에 빠지다 대꾸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전혀 엉뚱한 것이었다. 몸을 튼튼하게 해서 죽지 말아야 해요. 몸을 어떻게 튼튼하게 하지? 너보다도 더 어린아이들이 날마다 죽어가는데 바로 이틀 전에 나는 5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의 장례를 집행했단다. 착한 애였는데 그 애의 혼은 지금 천국에 있어. 혹시 네가 저 세상으로 불려간다 해도 아무도 널 착한 애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걸? 지금 그의 오해를 풀어줘야 할 처지는 아니었으므로 나는 다만 그의 커다란 발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한숨을 지으며 어서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기만을 진정 바랐다. 지금의 그 한숨이 네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고 또 훌륭한 은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네 잘못을 후회하는 것이라면 좋겠는데 은인이라고? 모두들 리드 부인이 나의 은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은인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다시 물었다. 기도는 아침 저녁으로 올리니? 네, 성경은 가끔씩 읽어요. 즐겨 읽니? 그걸 좋아해? 네, 성경 중 요한계시록, 다니엘, 창세기, 사무엘을 좋아해요. 또 출애굽기의 일부, 열왕기, 역대의 일부, 욥기와 요나서도 좋아해요. 시편은 물론 좋아하겠지? 아니요, 싫어해요. 뭐 싫다고? 참 이상하네. 내겐 너보다도 어린 아들 둘이 있는데 시편을 6편이나 외워. 그에게 시편을 외울 테냐 아님 생강과자를 먹을 테냐 하고 물어보면 시편을 외우겠다고 하거든. 나는 시편을 외우겠어요. 천사는 시편을 노래해요. 나도 천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거든. 그래서 나는 그 대답이 기특해서 과자를 2개나 주곤 해. 시편은 재미가 조금도 없어요. 나는 고집을 부렸다. 그게 바로 네가 못된 마음을 지녔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지. 맑고 깨끗한 마음을 주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바꿀 수 있는지 막 그 방법을 물으려는데 리드 부인이 갑자기 내게 앉으라 하고 자기 혼자 이야기를 계속했다. 브로클러스트 선생님, 3주일 전에 드린 편지에도 이 애는 제가 바라는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드 학교에 입학시킨 후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다른 선생님들께서 엄하게 감독해 주시고
이 애의 가장 나쁜 거짓말을 하는 버릇을 고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인, 브로클러스트 선생님께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네 앞에서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가혹하게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리드 부인을 내가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브로클러스트 씨 앞에서 꼼짝없이 밉살스러운 거짓말쟁이가 된 걸 알았지만 그 누명을 씻기 위한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다. 아, 정말 어쩔 방법이 없구나. 그때 나는 울음이 터지려는 것을 참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른다. 그리고 나의 슬프고도 분한 생각을 표현하는 몇 방울의 눈물을 급히 닦아버렸다. 거짓말한다는 건 아이들로서는 어른에게 귀여움을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결점이죠. 브로클러스트 씨가 말했다. 그런 거짓말쟁이들은 모두 불과 유황이 타고 있는 구덩이에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리드 부인, 템플 선생과 다른 선생들에게도 잘 말해서 저 애를 엄하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나의 은인인 리드 부인이 말했다. 이 애의 장래에 알맞게 교육시켜 주시면 고맙겠어요. 좀 쓸모있고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방학 중에도 늘 로드에 있게 해주세요. 옳은 생각이십니다. 겸손은 기독교인이 지켜야 할 미덕이고 특히 로드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항상 그 미덕을 지니도록 특별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브로클러스트 선생님, 그것이야말로 제가 가장 바라는 점이에요. 은나라를 뒤진데도 제인 에어 같은 아이에게 그 이상 알맞는 학교는 없을 것 같군요. 저는 모든 일에 있어서 겸손하고 솔직할 것을 주장한답니다. 부인, 겸손과 솔직이란 기독교인의 의무입니다. 정말 훌륭하군요, 선생님. 이제 이 애가 로드의 학생이 되고 이 애의 신분이나 장래에 보탬이 될 만한 교육을 받게 되리라고 믿어도 좋겠죠? 암요, 부인, 마음 놓으셔요. 그럼 브로클러스트 선생님, 되도록 빨리 보내겠습니다. 이런 귀찮은 책임을 한시바삐 잊고 싶어서요. 그러시겠죠. 자,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한 2-3주일 후에야 브로클러스트관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친구인 부감독이 그보다 더 일찍은 못 떠날 테니까요. 이 애를 맞는데 귀찮은 일이 안 생기도록 템플 선생님에게 미리 일러두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가세요. 부인과 따님께도 안부 전해주십시오. 또 어거스트, 디오도어, 그리고 브로튼, 브로클러스트 도련님께도 안부 전하더라고요. 네, 부인, 그렇게 하죠. 얘야, 제인, 여기 아동안내라는 책이 있는데 기도 드릴 때 잘 읽어봐라. 특히 거짓말하고 속이기 잘하는 마르타라는 아이가 아주 벼랑간 죽은 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부분을 말이야. 브로클러스트 씨는 이렇게 말하며 내 앞에 겉장을 꿰맨 작은 책 한 권을 놓았다. 그리고는 초인종을 눌러 마차를 부르고는 타고 가버렸다. 이제는 리드 부인과 나만이 남게 되었다. 말없는 가운데 몇 분이 지나갔다. 리드 부인은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나는 그녀가 앉은 안락의자에서 대여섯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그녀를 물끄러미 건너다 보고 있었다. 리드 부인의 나이는 그때 아마 36이나 7쯤 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건장한 체격에 피부는 거칠고 거무튀튀했으며 머리는 거의 황금색이었다. 그녀는 알뜰한 살림꾼으로 가족과 하인들을 완전히 휘어잡고 있었다. 그 이야기가 나에게 아주 적합한 충고가 된다는 듯이 브로클러스트 씨가 주고 간 거짓말쟁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있는 작은 책이 내 손에 쥐어 있었다. 방금 있었던 일, 즉
리드 부인과 브로클러스트 씨와의 대화, 이야기할 때의 태도들이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나며 두 사람의 대화 속에 담겨진 의미 전체가 그것을 들었었던 때 이상으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그러자 갑자기 불같은 분노가 끓어올랐다. 리드 부인이 일을 하다 말고 나를 쳐다보더니 명령했다. 어서 아이들 방으로 가버려. 내 눈빛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이 벼랑간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했던 모양이다. 나는 일어나서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나는 다시 되돌아서서 방을 곧장 가로질러 부인 곁으로 다가갔다. 이제까지 너무 지나치게 짓밟혀 오기만 했으니까 이제야말로 잠자코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온 힘을 모아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만일 내가 거짓말을 잘하는 아이라면 당신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언제나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존 리드를 제외하면 이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싫어한다고. 이런 거짓말쟁이에 대해서 쓴 책은 당신 딸인 조지아나에게나 주세요. 거짓말은 조지아나가 더 잘하니까 말이에요. 리드 부인은 그때까지도 일감에서 손을 떼지 않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이제 더 할 말 없니? 하고 그녀는 물었다. 이렇게 물을 때의 그 눈, 그 음성은 나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흥분으로 몰아넣었다. 당신 같은 사람과 한 핏줄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이제 다시는 당신을 외숙모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어른이 된 후에라도 절대로 만나러 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내게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느냐고 물어보면, 또 어떻게 대해주었냐고 물어보면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할 정도라고 말할 거예요. 제인, 아니 어떻게 감히 그따위 말을 짓거릴 수 있지? 어떻게 감히라뇨? 리드 부인, 그건 사실 아니던가요? 당신은 내게는 감정도 없는 줄 아시나 본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사랑이나 따뜻한 마음씨가 그리워요. 나는 당신이 나를 붉은 방에 가두었던 일을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착한 여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몹시 못됐고 동정심 없는 차가운 여자예요. 당신이야말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 말을 미처 끝내기도 전에 내 마음은 여지껏 느껴보지 못한 자유와 승리감에 터질 듯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던 구속이 풀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자유 속에서 뛰쳐나간 것 같다. 리드 부인은 몹시 놀랐는지 일감이 무릎에서 흘러 떨어진 것도 모르고 몸을 옆으로 흔들면서 곧 울음을 터뜨릴 듯 얼굴을 찡그리기까지 했다. 얘야, 제인, 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왜 그렇게 벌벌 떨고 있니? 물 좀 마시렴? 필요 없어요. 그럼 뭐 가지고 싶은 건 없니? 난 정말 너와 친구가 되었으면 하는데. 싫어요. 당신은 브로클러스트 씨에게 내가 성질이 못되고 거짓말하는 고약한 버릇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로드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이며 또 어떤 일을 하곤 했다는 걸 사실대로 그대로 말할 거예요. 제인, 너는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를 거야. 그렇지만 어린애들의 나쁜 버릇은 바로잡아줘야 된단다. 나는 거칠게 소리쳤다. 내 나쁜 점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인, 너는 걸핏하면 화를 내잖아. 그걸 알아야지. 자, 어서 방으로 가거라. 착하지? 그리고 한숨 푹 자거라. 미안하지만 나는 착한 애가 못 돼요. 잠도 안 오고요. 딴소리 말고 어서 학교나 보내주세요. 전 이 집에서 한시도 더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아요. 정말이지 하루라도 빨리 보내야겠어. 리드 부인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잠시 후 그녀는 급히 일감을 챙겨가지고 방을 나가버렸다.
나는 그 방에 혼자 남겨져 있었다. 나는 승리자였다. 그것은 이제껏 싸웠던 가운데 가장 치열한 전쟁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얻어낸 승리이기도 했다. 나는 브로크러스트 씨가 서 있던 카페 뒤에 잠시 서 있었다. 그렇게 서서 나는 승리자의 고독을 즐겼던 것이다. 잠시 후 나는 식당 유리문을 열고 숲으로 나갔다. 햇살이나 바람도 녹지 않은 흰 서리가 그대로 정원을 덮고 있었다. 나는 옷깃으로 머리와 팔을 감싸고 숲길을 거닐었다. 이때 갑자기 제이나 씨, 점심 먹어요. 어디로 갔지?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배시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재빠른 걸음으로 오솔길을 가로질러 왔다. 이 말썽꾸러기, 왜 부르는데도 안 와요? 리드부인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지금의 내게 사실 배시의 일시적인 노여움쯤은 별게 아니었다. 나는 두 팔로 살며시 그녀를 껴안으며 배시 그렇게 야단치지 마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나를 내려다보며 제이나 씨는 참 이상해요. 조그만 애가 어린애답지 않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나니 통 종잡을 수 없단 말이야. 그런데 학교에 가게 됐다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이나 씨는 나와 헤어지는 것이 섭섭하지 않아요? 배시가 뭐 내 생각을 그렇게나 했나? 날마다 야단만 쳤으면서? 아씨는 유난스럽게 겁도 많고 수줍어하는 아이니까 좀 더 대담해져야 해요. 뭐? 지금보다 더 얻어맞으라고? 별소리를 다 하네. 하지만 좀 천대받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지난 주일에 오셨을 때 자기 친자식이라면 제인과 같은 처지에 그대로 두지는 않았겠다는 거예요. 자, 얼른 집으로 돌아가요. 기쁜 소식이 있으니까요. 내게 무슨 좋은 소식이 있을까?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아무튼 마님과 아가씨들과 준 도련님은 이따 초대받아 나가신다니까 나와 같이 차를 마셔요. 차를 마시고 나서는 내 일을 좀 도와줘요. 아씨 서랍을 정리하는 일이니까 마님은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아씨를 학교로 보낼 생각인가 봐요. 배시, 그럼 내가 떠날 때까지 혼내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그럼 약속하죠. 그렇지만 아씨도 착하고 얌전한 아이가 되어야 해요. 어쩌다가 잔소리를 해도 겁에 질린 얼굴은 하지 말아요. 그러면 더 화나니까. 알았어. 나도 이제 겁내지 않을게. 나는 배시에게 고개를 숙이게 하고 키스를 했다. 나는 어느 때보다도 기분이 좋아져 배시를 따라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오후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밤에는 배시가 자기가 알고 있는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었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도 불러주었다.